새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운세니 사준이 아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휴대전화에 뜬 새해 운세 배너를 습관처럼 눌러봤어요.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의 빈집에 따뜻한 숨결이 들어옵니다. 마리아 참 보기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더군요. 화면을 덮었다가 괜히 다시 열어서 그 한 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어요. 친구들이 자식 대학 등록금 걱정할 나이에 저는 혼자였고, 명절마다 어머니한테 사람 하나만 데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광교에서 가구 매장을 두 곳을 굴리면서 남의 집 살림 꾸미는 물건은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정작 제 집 거실은 늘 불이 꺼져 있었죠. 그해 봄, 새로 들어온 식탁을 확인하려고 외곽 창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지나던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그 길로 천천히 들어서는데 작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긴 목줄을 질질 끌면서 차 앞으로 툭 튀어나오더군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 줄을 잡으려던 젊은 여자가 차 옆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부터 높였어요. 아니, 골목에서 목줄을 그렇게 길게 잡으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빨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손목을 움켜쥔 채 강아지부터 끌어안더군요. 그러고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줄을 놓쳤어요. 차에 문제 생겼으면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차가 문제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퉁퉁 붓는 손목이 더 걱정이었죠. 결국 그 여자를 근처 정형외과에 데려다 주고 강아지는 제가 따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멀쩡했고 여자도 손목 염좌라는 진단만 받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손목 보호대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데 강아지가 자꾸 토한다며 동물병원에 한 번만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무심하게 택시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다친 사람이 얼굴도 잘 모르는 남자한테 전화를 걸 정도면 어지간히 급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걸었습니다. 내일 몇 시라고 하셨죠? 제가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진료가 끝나니 마침 점심때가 됐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야외 테이블 식당에 앉아서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1살이고 필라테스 강사로 일한다고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4살 어린 여동생, 그렇게 세 모녀가 이 강아지를 같이 키운다고 했어요. 강아지 이름이 구름이라는 것도 그날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구름이 진료가 있는 날이면 제가 차를 끌고 나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병원에 갔다가 밥을 먹고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어떤 날은 제 가구 매장까지 같이 들렀습니다. 12살 차이가 났는데도 신기하게 입맛이며 생활 습관이 잘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제 낡은 셔츠를 보다 못해 새 옷을 골라줬고, 저는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따뜻한 죽을 사다 놓았죠. 친구들 모임에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야, 강아지가 네 노총각 팔자를 살렸네. 그렇게 놀려도 저는 싫지가 않아서 웃기만 했어요.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복 미역국까지 상다리가 휘게 차려놓으셨더군요.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어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시면서요. 우리 집은 여자들 뿐이라 늘 마음 한쪽이 허했어요. 태훈 씨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되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혼자 살던 사람한테 가족이 생긴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상견례며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결혼하면서 구름이도 우리 집으로 데려왔고 병원이며 펫 보험 문제 때문에 동물 등록 명의도 제 앞으로 바꿨죠.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무렵에
처제도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처제는 언니 결혼식보다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서 식장이며 예물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며 장모님과 우리 부부만 부르는 식사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앉자마자 제일 비싼 코스부터 시키더군요. 명품 패딩 이야기, 시계 이야기, 외제차 이야기를 쉬지 않고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제가 캠핑용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다음에 최고급 텐트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들여오느냐고요. 그랬더니 거래처 보안이라며 자꾸 말을 돌리는 겁니다.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이 흐릿했어요. 장사 20년 한 사람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은 큰데 손에 잡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처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다가 툭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몇 달을 고르고 골랐는데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사람을 뭘 고르느냐고 되물었더니 소개받은 남자들 중에서 신중하게 골랐다는 뜻이라며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을 줄 몰랐거든요.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처제는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하객들에게 비싼 샴페인을 돌렸고 처제는 언니보다 화려하게 결혼했다면서 그날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죠. 처제가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매장에서 견적서를 넘기고 있는데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늘 목청이 크던 사람인데 그날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 캠핑용품 수입 사업이라는 게 전부 사실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텐트와 패딩을 들여오다가 세간에 걸려서 물건을 통째로 압수당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술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소주잔을 앞에 놓고 따졌습니다. 처제한테는 왜 거짓말했어? 처음부터 형편대로 말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 동서는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며 정식으로 중고 캠핑용품 매장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물건을 굴리면서 배운 유통 경험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장사에 쓰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똑바로 내고 가짜 상표에는 손끝도 대지 말라고 했고 동서는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서류 봉투를 들고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새 매장 임대차 계약서에 물품 주문서, 사업 계획서까지 제법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더군요. 저는 종이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계약 조건이며 보증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형님, 2억만 빌려주십시오. 처제가 알면 결혼 2달 만에 끝입니다. 저 이번에도 못 일어나면 정말 죽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공증까지 받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된 처제가 이혼 서류를 들고 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차용증을 받고 그 사람 사업 계좌로 2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죠. 아내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그 사람이 없어졌대. 가게도 비었고 전화기도 꺼졌대.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처제한테 신용대출이며 카드대출을 있는 대로 받게 하고 저한테 받은 2억까지 전부 해외 계좌로 빼돌린 다음 출국해버렸더군요. 빚만 뒤집어 쓴 처제는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장모님 집은 좁다는 이유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제는 낮에도 소주병을 까고 있었고 밤이면 거실 바닥에 누워서 울었어요. 저는 물컵을 갖다 주면서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고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달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아내와 상의해서 강원도 글램핑이라도 다녀오자고 했죠. 집에서 술만 마시게 두는 것보다는 바깥바람이라도 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버티던 처제는 막상 숲속 글램핑장에 도착하니까 표정이 좀 풀리더군요. 제가 장작을 지피고 고기를 굽자 오랜만에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약한 아내는 일찍 숙소 안으로 들어갔고 물 앞에는 저와 처제만 남았어요. 장작 터지는 소리 사이로 잔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처제가 불꽃을 보면서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형부, 차 앞에서 구름이 때문에 언니가 넘어진 날 있잖아. 그날 원래 산책은 내가 시키기로 했었어. 언니가 갑자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나갔으면 형부를 처음 만난 사람도 자기였을 거라고. 형부처럼 책임감 있고 다정한 남자가 원래 자기 이상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 사람 인연이 자리를 바꾼다고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니야.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하게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사람 온기가 너무 그립다고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사기당하고 빚만 남은 애가 그러니까 매정하게 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등이나 두어 번 두드려 주려고 조심스럽게 품을 내줬는데 그 순간 처제가 제 목을 감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에 제가 어깨를 잡아서 밀어냈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이러는지 알아? 나는 네 언니 남편이야. 처제는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이 나갔다며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은 묻어두겠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며칠 뒤에 아내가 센터일로 늦는 날이 있었습니다. 처제는 평소에 안방 옆 욕실을 쓰면서 그날따라 굳이 제가 있는 거실 앞 욕실에서 씻더군요. 한참 뒤에 큰 수건을 두르고 나오더니 소파에서 영화를 보던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진 척 제 허벅지 위로 몸을 기대는 겁니다. 형부가 남자 눈으로 봐줘. 내가 레깅스 모델 해도 될 몸인지. 스포츠 의류 쇼핑몰에서 모델 제안을 받았다면서 수건 끝을 천천히 잡아당기더군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처제는 수건을 확 펼쳤습니다. 아내는 민소매 운동복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빨개진 제 얼굴을 보면서 깔깔 웃더군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색했습니다. 이게 장난이야? 편하게 대해줬다고 지켜야 할 선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처제는 웃음을 거두지도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서는 아예 제 매장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점심을 사달라고 조르길래 주문이 밀렸다고 거절했는데도 가게 앞에서 계속 기다리더군요. 결국 밥을 먹고 돌아가려는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오늘 아무 약속도 없어. 형부도 오후 일 빼고 나랑 바닷가 가자. 근처에 괜찮은 숙소도 알아봤어. 언니한테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뒀으니 형부도 외근이 길어졌다고 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라며 태연하게 웃더군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야. 네 언니를 속이는 순간 이미 사람이 다치는 거야. 그런데 처제는 언니만 모르면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제와 계속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다고. 보증금이랑 월세는 당분간 내가 낼 테니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구해서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도 걔가 자기 앞에서 너무 짧은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거슬렸어. 이제 혼자 살아보는 게 맞아. 그래서 제 명의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해서 처제를 내보냈습니다. 이삿짐을 다 옮기고 돌아서는데 처제가 슬쩍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비밀번호는 구름이 생일로 해둘 테니 언제든 오라고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처제가 나가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둘이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시간이 이토록 편한 것이었나 싶더군요. 구름이는 소파 아래에서 배를 뒤집고 잤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제가 지독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사흘 내내 열이 39도 근처를 오갔고 몸이 이불 속에서 덜덜 떨렸어요. 아내는 센터 수업까지 취소하고 곁을 지켜줬습니다. 죽을 끓여다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밤중에도 몇 번씩 열을 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이 내려가던 날 아내가 미안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회사 상담이 사흘째 밀렸어.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나 늦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처제한테 반찬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밥 안 먹고 자면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픈 사람이 무슨 소리냐면서 이미 전화를 걸고 있더군요.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말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처제 문제로 한바탕 겪은 뒤였지만 아내가 그 애를 다 잡아뒀다고 믿었거든요. 아내가 나간 지 1시간쯤 됐을까요? 현관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처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얻어먹은 게 얼만데 오늘은 내가 일일 안내해줄게. 그 표현부터 목에 걸리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처제는 들은 척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얌전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건조기에 있던 빨래를 다 개어놓고 거실에 쌓인 택배 상자까지 정리했습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조용히 일하다가 저녁상까지 차려주고는 앞치마를 벗더군요. 언니한테 반찬은 내가 했다고 말해줘. 형부는 약 먹고 그냥 자. 그러고는 정말 그냥 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조금 미안해졌어요. 사람이 반성이란 걸 하는구나. 내가 괜히 색안경을 끼고 봤나 싶었죠. 약을 털어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몸살 기운에 눈꺼풀이 천근이었어요. 그런데 막 잠이 들려는 순간에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왔나 싶어서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만 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더니 침실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어요. 빈틈으로 들어온 거실 불빛에 처제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슬립 하나만 걸친 차림이었죠. 아까 생각해보니까 일일 아내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갔더라. 문을 닫고 침대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사흘하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이불을 들추고 들어와 제 가슴에 몸을 붙였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으로 훅 들어오는데 머리가 아찔해지고 손끝에 힘이 빠지더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열에 들뜬 머리로도 이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몸이 먼저 굳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애의 어깨를 밀었어요. 네가 매력 없는 여자가 아니라서 더 안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실수할 것 같으니까 지금 나가. 그랬더니 처제가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형부도 처음부터 바로 밀어내지 못했잖아. 왜 언니 앞에서만 착한 사람인 척해? 저는 대답 대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에서 옷을 아무거나 꺼내 걸치고 자동차 열쇠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새벽까지 아무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고 돌아다녔죠. 그 방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45 먹은 남자가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군요. 새벽에 돌아와서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했어요. 글램핑장에서 입을 맞추려 했던 일, 수건 두르고 장난치던 일, 바닷가 숙소를 잡아뒀다는 일, 그리고 오늘 밤 침실에 들어온 일까지요.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군요. 아내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생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미안해. 내 동생이라서 내가 너무 봐줬어. 이건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게. 다시는 자기 근처에 못 오게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우편물이 매장으로 왔어요.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해외 등기 봉투였습니다. 소인만 동남아 어느 나라 것으로 찍혀 있더군요. 봉투를 뜯으니 짧은 자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 돈 2억을 들고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뻔뻔한 인사가 먼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이런 줄이 있었죠. 형님, 아내와 장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만 형님을 속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제가 가져간 돈은 못 돌려드려도 이 말 하나는 그 돈보다 형님 인생에 더 비쌀 겁니다. 저는 욕을 내뱉으면서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사기꾼이 마지막까지 사람 흔들어 놓고 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문장이 자꾸 떠올라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엄마가 몇 달을 고르고 골랐는데 하고 무심코 뱉었던 말. 처제가 불 앞에서 그날 원래 산책은 내가 시키기로 했었어. 하던 말이 차례로 머리를 스쳤어요. 언젠가 술자리에서 동서가 형님은 장모님을 너무 좋게만 보십니다. 하고 웃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반려견 홈캠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구름이가 혼자 있을 때 잘 있는지 보려고 설치한 거예요. 음성까지 저장되는 물건이고 아내도 처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가족 모두가 같은 앱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짜리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혹시 처제가 또 집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홈캠 저장 파일을 전부 내려받았어요. 서재문을 잠그고 출장 첫날 것부터 순서대로 돌려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게 없더군요. 텔레비전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구름이가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사람을 의심했나 싶어서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조금 풀었어요. 파일이 주말 분량으로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장모님이었죠. 처제가 제게 한 짓을 전부 들었다면서 어떻게 동생이 언니 남편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아내가 제 편에서 저렇게 화를 내주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뒤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처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피해자인 척해? 형부는 애초에 언니 차례가 아니었잖아. 저는 마우스에 올려둔 손을 뗐습니다. 언니 차례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두 자매의 언성이 순식간에 높아지더군요. 처제가 먼저 구름이 사고 났던 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장모님이 제 매장에 오셔서 식탁을 하나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 사장이 미혼이라는 것, 그 건물이 사장 소유라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배송 문의를 핑계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외곽 창고에 간다는 것과 제 차종까지 확인하셨다더군요.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차가 서행할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에서 목줄을 길게 잡아 차를 세우고 차 옆에서 넘어져 자연스럽게 병원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 역할이 원래는 처제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사신과 재산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하겠다며 산책 당번을 바꿨다고요. 언니는 건물주 남편 없고 나는 사기꾼 받았잖아. 이제라도 형부 내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로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군요. 3년 전 그 골목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순간 손목을 감싸쥐고도 강아지부터 끌어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 짜인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아내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자기가 저 사람 입맛이며 생활 습관을 맞추고 결혼까지 끌고 오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느냐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이제 와서 숟가락을 올리려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제 낡은 셔츠를 골라주던 손길도, 수업 늦게 끝나는 날 사다 준 죽을 맛있게 먹던 얼굴도 전부 그 공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낮은 목소리가 두 딸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만들 해. 너는 용인의 식당 건물 가진 이혼남 하나 받았으니까 그쪽부터 만나봐. 처제가 나이 많은 남자는 싫다고 투덜대자 장모님이 아주 차갑게 잘라 말하시더군요. 태훈이는 아직 건드리면 안 돼. 센터 건물도 그대로고 집도 더 받아낼 게 있어.
괜히 흔들어서 판 깨지 마. 건드리면 안 된다. 판을 깨지 마라. 사위한테 쓸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어서 처제를 몰아붙이셨어요. 지금은 초혼 때처럼 젊고 조건 좋은 남자 고를 처지가 아니라고. 돈 앞에서 10살, 20살 차이가 무슨 대수냐고 눈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처음 집에 부르셨던 날, 우리 집은 여자들 뿐이라 마음 한쪽이 늘 허했다며 제 손등을 덮으시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처제를 다그친 다음엔 화살이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들어간 건물은 어떻게 됐어? 명의 넘겨준다고 안 해?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반복해온 사람들의 말투였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회원 관리도 수업도 전부 자기가 하는데 사업자는 남편 명이고 센터가 들어가 있는 4층 상가도 결혼 전에 산 남편 재산이라 손댈 수가 없다고요. 결국 자기는 월급이랑 성과급 받는 센터장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 센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통째로 차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월급쟁이 자리라며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부터 만들어. 태훈이처럼 가족에 약한 남자는 자기 자식 생기면 달라져. 애 안고 건물 이야기하면 그때는 못 버텨. 아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하자 장모님은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다가 그때 맞춰서 더 자주 관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상가 한 채 값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화면을 멈추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자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밤들이 있었거든요. 그 밤들이 전부 상가값으로 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은 당신 목도 이미 정해두셨더군요. 노후가 불안하다고 우셨더니 사위가 지금 무상으로 살게 해준 용인 아파트를 나중에 넘겨줄 수 있다고 하더라며 그걸 두 딸 앞에서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못을 박으셨죠. 어렵게 형편 좋은 남자 하나 물었으면 셋이 싸울 게 아니라 얼마나 더 가져올지 머리를 써야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 밥줄이야. 밥줄. 제가 그 집에서 불린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그 편지의 이유도 나왔어요. 장모님이 동서한테 저에게서 돈을 받아오라고 시키면서 우리도 저 사람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느냐고 하셨던 겁니다. 동서는 출국하면서 처제 태블릿까지 챙겨갔고 거기서 가족들 대화를 일부 봤던 모양이더군요. 새 모녀는 자기들을 경찰에 신고한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무슨 말을 퍼뜨릴지 모른다며 한참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쓴 게 아니었어요. 제 손을 빌려 새 모녀에게 되갚아 주려던 마지막 수였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껐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울던 그 사람의 얼굴, 갈비찜을 앞에 놓고 가족이 되어달라던 장모님의 얼굴, 남편한테 사기당했다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울던 처제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전부 제가 진짜라고 믿었던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 닫은 매장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소주를 병째 마시다가 의자를 걷어차고 진열된 식탁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46 먹은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꼴이라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밤새 울고 나니까 머릿속이 이상할 만큼 차분해지더군요. 새벽빛이 들어올 때쯤에는 눈물도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달려가서 홈캠 얘기를 꺼내며 따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은 울면서 오해라고 할 테고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제가 먼저 보여주기로요.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 쪽에 큰 게 하나 잡혔어. 일 좀 내려놓고 당분간 제주도에 내려가서 요양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몸이 이러니 사업도 미리 정리해두겠다고 필라테스 센터랑 4층 상가는 당신한테 맡기는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덧붙였죠. 물론 실제 명의 이전 서류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입으로는 자기야 건강이 먼저지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앞으로 정리해주는 거냐고 되묻는 순간
눈빛이 환해지면서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더군요. 저는 못 본 척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센터는 지켜야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한 지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요양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처제 셋이서 괌 최고급 리조트에서 한 달 푹 쉬고 오라고 말이죠. 세 사람은 처음에 아픈 사람을 두고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리조트 예약 확인서를 프린트해서 식탁에 올려놓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션뷰 스위트에 한 달, 조식 포함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부터는 여행 가방을 꺼내고 수영복을 고르고 면세점에서 살 물건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장모님은 어떤 색 선글라스가 어울리겠느냐고 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가구 납품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저만 일주일쯤 늦게 합류해야겠다고 알렸습니다. 아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이 3초를 못 가더군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몸조리 잘하고 오라며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알림을 확인한 다음 주차장 기둥에 기대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날은 필라테스 센터부터 손을 댔습니다. 사업자는 처음부터 제 이름이었으니 절차 자체는 간단했어요. 아내를 센터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오래 근무한 수석 강사에게 임시 센터장을 맡겼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대표와 센터장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운영 체계를 바꾼다고만 설명했죠. 아내의 출입 권한과 센터 법인카드도 정식 절차를 밟아 정지시켰습니다. 4층 상가는 애초에 제가 결혼 전에 마련한 단독 소유 재산이었어요.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입으로만 말했을 뿐 계약서든 증여서류든 도장 하나 찍은 게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금매로 내놓되 변호사 조언에 따라 잔금과 집 인도는 이용과 거주 문제가 정리된 뒤에 진행하는 조건을 걸었죠. 장모님이 무상으로 살고 계시던 용인 아파트에는 사용 종료와 퇴거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집도 제가 결혼 전에 사둔 제 재산이었어요. 처제의 오피스텔은 제 명의로 낸 1년짜리 월세였는데 마침 만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처제에게도 계약 종료일을 정식으로 알렸죠. 가족카드와 센터 추가 카드는 출국 당일에 이미 막아뒀습니다. 아내 개인 명의 카드까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건 제 권한 바뀌기도 했고요. 도착 이틀째에 아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가족카드가 전부 거절돼. 호텔 프런트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는 아주 태연하게 사과했습니다. 재산 정리하다가 잘못 막은 것 같다고. 우선 당신 개인 카드로 쓰면 돌아와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장모님 가방이랑 처제 시계도 좋은 걸로 하나씩 사드리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대번에 밝아지더군요. 다음은 차였습니다. 공항 장기 주차장에 세워둔 아내 차와 장모님 차, 처제가 오피스텔에 두고 간 차까지 여분 열쇠로 전부 가져왔어요. 세 대 모두 제 돈으로 산 것이었고 등록 명의도 제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가구 창고 안쪽에 나란히 세워두고 매각 준비를 시켰죠. 변호사에게는 홈캠 파일과 동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파일만 믿지 말고 법적으로 확실한 자료를 더 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 동의를 받아 함께 쓰던 태블릿과 제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상가 명의를 요구했던 메시지, 장모님이 아파트를 달라고 하셨던 대화, 처제가 숙소를 잡았다며 보낸 문자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동서에게 2억을 보낸 계좌 내역과 그 가짜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도 함께 냈어요. 그 건은 별도의 사기 수사와 민사채권 절차로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에서는 제 옷과 개인 서류, 업무용 물건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내 짐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고 밖에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원목 전신 거울 뒤에 이혼 소송 서류와 변호사 연락처, 신혼집 매각 진행 통지서를 끼워두고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들여다보던 거울이었거든요. 한 달 뒤, 세 사람은 공항 주차장에서 차가 사라진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아내는 센터 출입이 막힌 걸 확인했고, 장모님과 처제는 각각 내용 증명과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받아들었죠. 첫 전화는 아내였습니다. 센터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어? 집에는 자기 물건만 싹 없어지고, 거울 뒤에 이혼 서류는 또 뭐야? 저는 센터장을 교체했고, 이혼 절차도 시작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우리가 아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재산 넘기는 수단으로 쓰라고 지시하시던 대화를 전부 들었다고요. 아내가 오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너무 오래 계산했어. 그 사이에 계산당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렸거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모님이었죠. 나를 아들처럼 여겼으면서 어떻게 늙은 장모한테 퇴거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느냐고 우시더군요. 저는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제 집이었고 무상으로 살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아들로 보신 게 아니라 생활비 나오는 통장으로 보셨잖아요. 이제 그 통장을 닫는 겁니다. 마지막은 처제였습니다. 그 애는 제가 언니와 정리한 걸 자기를 선택한 뜻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지금이라도 형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랐어요. 내가 네 언니와 끝내는 건 너한테 가겠다는 뜻이 아니야. 너희 세 사람 모두와 끝내겠다는 뜻이야.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통화 종료를 눌렀습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결혼 기간이 짧았고 상가와 아파트가 모두 제 혼인 전 재산이라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요구한 과도한 재산 분할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과 위자료 문제도 제 청구 취지에 가깝게 정리됐죠. 장모님과 처제는 매장까지 찾아와 처음엔 무릎을 꿇고 빌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욕설을 퍼붓고 진열장을 밀쳤습니다. 저는 직접 상대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 뒤로는 반복 방문에 대비해 접근 금지 조치까지 신청했습니다. 몇 달 뒤에 처제가 머리 모양과 화장, 옷차림까지 완전히 바꾸고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니와 자기는 다르다며 딱 한 번만 이야기하자고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구름이는 제가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동물 등록도 제 이름이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내가 양육을 포기했거든요. 한동안은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3년 전 그 골목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사람들 계획에 이용됐을 뿐이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목줄을 길게 잡은 건 사람 손이었지 강아지 발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집 거실에 구름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웃음은 나오지 않고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처럼 마음도 그냥 조용하기만 하더군요. 다음해 새해에 습관처럼 운세를 열다가 3년 전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빈집에 따뜻한 숨결이 들어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았더군요. 다만 제 집에 들어온 따뜻한 숨결은 사람이 아니라 무릎 위에 오르내리는 이 작은 배였을 뿐입니다. 아내의 다정함은 거짓이었지만 구름 위의 숨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속이는데 칼이나 험한 말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손등을 덮어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면서 그 믿음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는 이제 누가 다정하게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래도록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봅니다. 구름이가 제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부르며 지켰던 것들 중에서 끝까지 제 곁에 남은 건 결국 말을 못하는 이 작은 녀석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